네, 자,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전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메인 매출 전표에다 입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메인 매출 전표의 유형이 아주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또 메인 매출 전표의 유형에서 FAT 1급은 모두 7가지 유형으로만 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교재에서는 우리가 7가지 유형을 중점적으로 이제 연습을 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7가지 유형을 한번 미리 설명을 한번 드리고 실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매출에 가면은 이렇게 11번부터 24번까지 여러 가지 코드가 있는데요. 여기서 세 가지가 뭐냐면 먼저 11번이라고 하는 유형은요. 유형 이름을 과세 매출이라고 붙여놨는데 내용을 보시면은 세금 계산서 발급에 의한 매출이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메인 매출 전표를 입력하려면 증빙이 뭐냐 이걸 꼭 보고 입력을 해야 됩니다. 증빙이 뭐냐. 증빙에 따라서 유형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증빙이 세금 계산서 발급이다. 그러면은 무조건 11번입니다. 유형을 꼭 11번으로 해야 부가세 신고서의 제자리에 세금 계산서 발급분 과세표준과 세액이 제자리에 들어가게 돼요. 그 다음에 13번도 우리가 연습을 할 건데요. 13번의 이름은 뭐냐면 면세 매출이라는 이름인데요. 면세 매출. 여러분 부가가치세 이론에서 과세와 면세 아시죠? 또 면세와 영세율 아시죠? 자, 면세라는 것은 우리가 기초생활용품이라든가 이런 그 기초문화 서비스에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국가에서 면세로 정해가지고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죠. 그런데 면세라고 해서 다 13번은 아니고 면세 사업자가 발급을 한 것이 계산서일 때. 계산서에 의한 매출은 13번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계산서에 의한 매출. 그러니까 면세를 취급하는 판매 사업자가 전부 계산서만 발급하는 건 아니에요. 뭐 현금 영수증을 해줄 수도 있고 신용카드 전표를 발행할 수도 있고 그렇죠? 면세 사업자도. 그런데 계산서를 발행했다 하면은 13번으로 입력한다. 예. 지금 우리 매출을 살펴보는 거니까 13번은 계산서, 11번은 세금 계산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17번이라는 유형이 있죠. 거기 이름이 뭐냐면 카드 과세. 아까 11번은 그냥 과세 매출, 17번은 카드 과세 매출이다. 증빙이 뭐겠어요? 신용카드겠죠? 과세 대상 거래에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급에 의한 매출. 신용카드 매출 전표의 발급에 의한 매출입니다. 그래서 전부 이건 과세라고 하는 것은 부가세가 10% 있다는 얘기고, 여기 중간에 13번이 면세잖아요. 면세는 계산서에는 세금이 없어요. 부가가치세라는 항목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는 세금이 없죠. 네. 자, 매출에서는 증빙 요 세 가지만 FAT 1급 시험에는 출제가 됩니다. 판매를 했다. 그러면 세금 계산서로 발급하거나 아니면 면세품이면 계산서 발급하거나 아니면 과세인데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발급하거나 요 세 가지만 문제를 내겠다. 이 세 가지를 확실하게 여러분이 이제 잘 구분해서 매출 자료를 입력하다 보면 그 다음 교재에서 우리가 TAT 2급 교재에서 뭐 12번도 나오고 14번도 나오고 16번도 나오고 18번도 나오고 다양한 게 나올 거예요. 다음 책에서. 그 다양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이해가 가게 돼요. 네. 자, 요 세 가지 연습을 할 거고. 그다음에 그 밑에 매입의 유형을 보겠습니다. 메인 유형은 이제 FAT 1급에서 이렇게 네 가지 유형을 출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가지를 연습을 할 텐데요. 그러면 먼저 51번. 아까 매출의 11번하고 대응되는 유형이라고 보면 됩니다. 51번하고 11번이 어떻게 대응되냐면 11번은
매출 세금 계산서. 51번은 매입 세금 계산서예요. 우리가 이제 세금 계산서 색깔이 말이죠. 색깔이 매출은 빨강색이고 매입했을 때 그 공급받는 자가 보관하는 것이 매입인데 파랑색으로 인쇄되어 있어요. 예, 빨강색은 매출자가 보관하는 것이고 파랑색으로 된 거는 매입자가 보관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세금 계산서라는 것은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가 한 장씩 보관을 하기 때문에 옛날에 종이로 돼 있을 때 전자로 돼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색깔은 똑같아요. 그래서 매입 세금 계산서다 그러면 파란색 세금 계산서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51번 유형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유형 이름은 과세 매입이고 세금 계산서 수취에 의한 매입입니다. 그랬죠? 예, 과세니까 부가세 10%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11번에 대응하는 거. 자, 그런데 11번에 대응하는 게 하나 더 있어요. 54번이 있습니다. 54번. 54번 한번 읽어보시면, 네, 54번 읽어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죠. 매입세액 불공제와 관련된 세금 계산서 수취에 의한 과세 매입이다. 자, 51번하고 아주 비슷하죠. 뒷부분은 완전히 똑같아요. 세금 계산서 수취에 의한 매입. 51번은 그냥 세금 계산서 수취에 의한 매입인데 54번은 앞에가 전제가 있죠. 매입세액 불공제와 관련된 건데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 발급은 51과 54로 나누어진다. 매입에서는. 그러면 이 매입세액 불공제와 관련된 세금 계산서 수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일반 전표 입력할 때에도 그 증빙에 부가세가 있지만 우리가 일반 전표에 입력할 때 뭐였어요? 접대비 관련된 거하고 저 승용차 관련된 거를 부가세 있지만 일반 전표에 입력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 건입니다. 자, 승용차에 기름을 넣었는데 한 달치를 모아가지고 주유소로부터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회사의 차량은 어느 한 주유소에서만 기름을 넣어요. 근데 우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차는 다 업무용 승용차예요. 예, 1000cc 넘는 그냥 그런 승용차들. 그래서 거기 주유소하고 딱 계약을 맺기를 한 달에 한 번씩 청구를 해라. 그리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라.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8월 말이 되면은 8월 달 한 달 동안 우리 회사 차량이 거기서 기름 넣은 거를 딱 집계해가지고 주유소가 우리 회사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매달 그렇게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세금 계산서 수출에 의한 거지만 매입세액을 공개받을 수 없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약간 헷갈릴 수가 있어. 어제 주유소에 기름 넣은 현금 영수증은 일반 전표에 넣었었는데 왜 이걸 메인 매출 전표에 넣으라는 거냐? 이유가 있어요. 세금 계산서는요. 세금 계산서는 공제를 받지 못해도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해 가지고 세금 계산서 합계표라고 하는 거를 제출해 줘야 됩니다. 세무서에. 왜 그러냐면요. 이 크로스 체크라고 그래 가지고 이 세무서 즉 국세청이 어떤 시스템으로 이 부가세를 관리하냐면은 이 재화를 공급한 쪽도 부가세를 신고하게 하고 공급받은 쪽도 즉 매입자도 부가세를 신고하게 해요. 양쪽으로. 자, 그러면은 공급자 즉 판매자가 신고한 내용과 공급받는 자 매입자가 신고한 내용이 하나의 사업자 번호로 봤을 때 그 과세 기간 동안에 금액이 똑같아야죠. 서로 틀리면은 맞지 않는 거죠. 예, 누구 하나가 빠뜨린 거예요. 이런 것을 검증해내기 위해서 매입자도 신고하고 매출자도 신고합니다. 자, 그럼 봅시다. 주유소는 과세 사업자니까 부가세 신고 뭐 당연히 하겠죠. 그럼 만약에 매입자가 우리는 요거 공제받지 못하니까 난 신고서에 반영 안 할래 하고 일반 전표에 주유소에서 받은 이 세금 계산서를 말이죠. 승용차 건이다 해가지고 일반 전표에 입력하게 되면은 국세청에 신고가 안 되는 거거든요.
신고가 안 되니까 크로스 체크를 못 해요. 그래서 매입세 공제를 못 받는 건이라 하더라도 부가세 신고 때 신고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오늘 보시게 될 텐데 부가세 신고서에 보면은 매입 칸에는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이라는 항목을 따로 만들어 놨어요. 부가세 신고를 하는데 공제받지 못한다 이거는. 그게 이제 이런 건이 골로 가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공제받지 못하지만 세금 계산서를 수취했다면은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매입 매출금에 입력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매입에는 세금계산서 수취에 의한 매입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공제 받을 수 있는 건 50일, 공제 못 받는 건 54다. 그 다음에 53이 뭐냐면은 면세 매입이라고 있어요. 면세 매입. 아까 매출의 13번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매출의 13번이 면세 매출이었죠. 계산서 발급에 의한 매출이었어요. 자, 면세 매입은 뭐냐? 계산서 수취에 의한 매입입니다. 증빙이 계산서고 매입건이에요. 예. 그런 건이 많이 있죠. 식당에 밥을 해야 되니까 쌀을 샀다. 그러면 이제 쌀가게로부터 한 달에 한 번씩 계산서를 발급해달라고 했다. 하면은 그게 바로, 면세 매입으로 입력을 합니다. 예. 쌀이 농산물이기 때문에 면세죠. 면세 매입. 면세 매입이 뭐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만약에 회사의 회계과 신입사원들을 한국 회계학원으로 위탁 교육을 시켰다. 그래가지고 한 달간 위탁 교육이 끝나고 한국 회계학원으로부터 청구서를 보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회계학원은 학원이 면세 그 용역이기 때문에 계산서로 청구를 해요. 계산서. 바로 그런 학원에서 발급한 계산서. 이런 것이 바로 53 면세 매입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매입 유형에서 하나 나오는 게 57입니다. 57. 카드과세 매입. 아까 위에 있는 매출의 17에 대응되는 거예요. 17. 17이 카드과세 매출이었죠. 57은 카드과세 매입. 그래서 과세 대상 거래의 신용카드 전표 수취에 의한 매입이 57입니다. 57. 신용카드 전표를 수취한 경우. 근데 거기에 부가세가 있어야 돼. 부가세 있어야 돼. 부가세가 있어야 57이고, 만약에 부가세가 없는 신용카드였다. 그러면 58이에요. 근데 58은 FAT 1급에는 안 나와요. 부가세가 없는 신용카드 전표가 뭐가 있을까요? 바로 학원 같은 데서 계산, 학원에서 만약에 학원비를 법인카드로 결제를 했다고 봐요. 한국회계학원에서 계산서를 발행 안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카드 결제하면 카드 전표 발행되니까. 물론 계산서도 발행해달라고 해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굳이 해달라고 할 이유는 없어요. 왜냐하면 58 카드 면세 매입으로 입력을 하면 되니까. 그래서 학원과 같은 면세 사업자가 발급한 신용카드 전표를 수취했다. 그러면 그 법인이 그 회사가 학원비를 지출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58번으로 입력을 하는 거고. 자, 다른 거. 만약에 직원들 회식을 하고 식당에서 회식비로 신용카드를 법인카드로 계산을 했다 하면은 거기에는 부가세가 있는 거죠. 식당은. 그렇기 때문에 그게 57번 카드과세 매입으로 입력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유형이 뭐냐면 유형을 판단하는 것은 증빙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다. 증빙.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유형을 구분할 줄을 알게 되면은 여러분이 부가세 신고를 잘 할 수 있는 기초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할 사람이 매입매출전표에서 유형을 헷갈린다. 그러면 이게 부가세 신고의 기초가 안 되는 겁니다.
예, 신고서가 엉망이 돼요. 엉망이 되죠. 예, 잘못 신고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하는 그 절차가 이렇게 쭉 문장 이게 설명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해보면 그냥 아는 거고요. 이건 나중에 여러분이 시간 나면 읽어봐도 좋고 읽어보지 않아도 좋습니다. 자, 197페이지는 발급을 취소하는 것을 아니구나. 발급하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197페이지까지 그걸 설명하고 있는데, 이거를 해보지 않고 이렇게 예, 책으로 읽는다는 것은 너무 힘들죠. 그래서 바로 실습을 해보면 아는 거니까요. 넘어가도록 하고, 198쪽 가겠습니다. 자, 198쪽부터 나오는 증빙들은 우리가 이제 부가세 신고와 관련된 증빙들이고요. 왜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이 돼야 되는지를 하나하나 따져보기도 하고 또 전표를 하나씩 입력해 가면서 부가세 신고서에 어디에 기록이 되는가 이런 것을 확인해 가면서 연습을 하겠습니다. 자료 1이 있고 자료 2가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설명이 있는데 설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코디 나라의 상품을 매출하고 대금은 월말에 받기로 하였고 자료 1번을 말한 거네요. 자료 1번의 거래 명세서를 보니까 공급받는 자가 코디 나라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주식회사 데일리룩의 상품을 매출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받은 거래 명세서이다. 예, 자료 2가 주식회사 데일리룩이 공급받는 자네요. 예, 이게 두 건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나는 위에 거 자료 1은 호디나라에다 상품을 매출하고 대금을 월말에 받기로 했다. 그 다음에 밑에 거는 데일리룩에다가 상품을 매출하고서 대금은 현금으로 받았다. 이 두 건이에요. 그러면 회계 처리를 수행하시오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이 회계 처리를 할 수 없겠죠. 물론 경험이 있는 사람은 할 수 있겠으나 이걸 어, 메인 매출 전표와 관련된 분계는 여러분들 이론에서 빠졌어요. 이론에서 그 메인 매출 전표 관련된 매출 같으면은 부가세 예수금 이러한 그 개정 과목들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이론에서는 그것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 1 요거 한번 회계 처리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지금 하는 회계 처리는 사실은 전표를 여러분이 입력해 보시게 되면은 자동으로 그 회계 처리가 일어날 거예요. 자동으로 일어날 거지만 자동으로 일어난다고 해서 우리가 그 회계 처리를 몰라도 된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회계 처리는 알아야 되고 자동으로 그 프로그램에서 해주면 그냥 고마울 뿐이죠. 자동으로 했다고 해서 우리 실무자는 그 분계는 몰라도 된다는 말은 절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쓸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은 자료 2를 보고 분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변에 올 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내용을 보면 상품을 판매했고 대금은 월말에 받기로 했다. 대금이 지금 얼마냐면은 에, 요만큼이네요. 1,100만 원. 공급가액 1,000만 원에 부가세 100만 원 해가지고 1,100만 원을 월말에 받기로 했다. 여러분 상품을 팔고 나중에 받기로 하면 개정 과목이 뭐죠? 외상매출금. 여러분 외상매출금은 자산인가요? 부채인가요? 자산이죠. 자, 외상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자산이 증가했다고 봐야 돼요? 감소했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차변에 외상매출금 자산 증가를 시키고 외상매출금은 채권이기 때문에 거래처를 꼭 코드로 넣어야 되니까 코디 나라라고 써주겠습니다. 가로 닫고 금액은 11,000,000이 되겠습니다. 대변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대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애수금에는 부가세 애수금이라는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일반 전표 입력할 때 연습했던 애수금은 급여를 지급할 때 세금 같은 거를 회사가 이렇게 공제해 두는 것을 애수금으로 부채로 잡았다가 다음 달 10일에 납부하면 차변의 애수금 이렇게 부채를 감소시켰죠. 어제 전표 입력. 자, 오늘의 여기서 애수금은 뭐냐면 이 부가세가 애수금이에요. 왜 부가세가 애수금이냐? 우리가 이 상품의 가격은 100만 원입니다. 우리가 공급한 건 100만 원. 그래서 우리 회사의 수익으로 잡아야 되는 건 이 공급한 금액만 우리 회사의 수익, 즉 상품 매출이라고 하는 수익 계정으로 처리해야 되고 요 부가세만큼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예. 우리 것이 아니고 지금 코디 나라가 부담한 부가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 우리가 상품을 매입하면서 부담했던 걸 빼고 납부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금인데 급여를 지급할 때 예수금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부가세는 특별히 앞에다가 부가세를 붙여가지고 뒤에다가 예수금 이런 개념 과목을 쓰고 있어요. 부가세 예수금이라는 개념 과목이 있다. 부가세 예수금은 100만 원. 자, 그래서 부가세 예수금은 우리가 뭐냐 하면은 매출세액을 부가세 예수금으로 처리한다. 이거 매출세액. 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나머지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을 대변에 기입하는 이유는 여러분 아시죠? 부채가 증가했기 때문에 부채 증가는 대변 요소. 그러면 이제 이 공급가액 1,000만 원은 수익으로 인식해야 된다고 그랬죠. 수익이에요. 상품을 팔면 수익. 예. 여기에는 이제 원래는 이 1,000만 원 속에는 원가, 우리가 사온 가격에다가 플러스 이익, 마진, 예. 우리가 사온 원가에다 마진을 붙여가지고 우리가 파는 거죠. 예. 그런데 이 두 개를 모두 다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상품을 팔았을 때. 자, 그 수익 계정 과목은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 계정 과목으로 처리합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거래의 결합 관계를 정리하면은요. 차변의 외상 매출금은 무엇이냐? 차변의 외상 매출금은 자산 증가.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은 부채 증가. 대변의 상품 매출은 수익 발생. 이렇게 됩니다. 거래의 결합이.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이 회계 처리를 수행하시오에서 자료 1번에 대한 회계 처리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된다. 분계 꼭 할 줄 알아야 되고요. 이게 이제 매입 매출 전표가 특히 이제 자동 분계가 되다 보니까 전표를 입력했는데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한 거죠? 설명을 못 해요. 왜냐? 자동화가 그게 문제잖아요. 우리가 지금 저희가 이 핸드폰에 전화번호 메모리 기능이 없기 전에는 우리가 가족들 전화번호에 뭐 회사 다니는 직원이다 그러면 거래처 전화번호 한 20여 개를 줄줄줄 외우고 말이죠. 이랬던 시절이 있는데 지금은 자기 전화번호도 잘 기억을 못 한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 이게 그 자동화의 어, 단점이죠. 예. 자, 그러니까 메인 매출 전표를 입력할 때 자동 분계가 되다 보니까 이 분계를 모른다 이거예요. 몰라. 예, 모르면 안 됩니다. 잘 알아두시고 다음 자료 2번도 아예 분계를 해보겠습니다. 자료 2. 예, 그 밑에 있는 거래 명세서예요. 자, 그 자료 설명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자료 2는 대일육에다가 상품을 매출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받은 거래 명세서이다. 이렇게 돼 있죠. 예, 거기 거래 명세서에도 보면은 당일 거래 총액
그리고 그 옆에 입금액 이렇게 입금액이 5,500. 다 입금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뭘로 입금됐나 봐 설명을 봤더니 현금으로 입금이 됐다 이거예요. 자, 차변에 오는 계정 과목은 뭐가 되겠습니까? 현금이 되겠네요. 현금이라는 자산이 5,500만 원 증가하겠습니다. 해변은 형식이 똑같아요. 부가세 예수금. 이 거래에서는 부가세가 500만 원이네요. 500만 원 부채 증가 잡아주시고 그리고 공급가액 5천만 원이 수익입니다. 그 수익은 계정 과목이 상품 매출입니다. 상품 매출이 5천만 원입니다. 네, 이렇게 분개돼요. 자, 우리가 그 상품 매출했을 때 이와 같이 외상으로 매출했으면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되고 외상으로 했을 땐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됩니다. 현금으로 팔았을 땐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모든 거래가 이렇게 외상이거나 현금만 있느냐? 일부는 현금으로 받고 일부는 외상을 하고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렇죠? 일부는 계약금으로 먼저 받았고 일부는 외상을 하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은 우리가 자동 분개를 못 해요. 혼합이라는 분개를 선택해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너 수정과 편집을 해줘야 돼요. 자, 이 거래에서는 두 개다. 하나는 외상, 하나는 현금 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회계 처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회계 처리는 자동이다 해서 몰라도 되는 것이 아니니까 이 회계 처리를 꼭 숙지해 둬야 돼요. 두 가지. 상품 판매 시 회계 처리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행의 1번은 우리가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수행 2번에서는 뭐를 하라고 그랬느냐? 자료 1과 자료 2의 전표 입력을 수행하시오. 여기서 전표는 메인 매출 전표에다가 우리가 입력을 해야 돼요. 이걸 일반 전표에 입력해서는 안 됩니다. 아까 그 분계를 일반 전표에 입력하면은 회계 처리는 됐어요. 회사 장부에는 구성이 됐어요. 외상 매출금 증가시켰고 부가세 수금 증가시켰고 수익 발생시켰어요. 근데 왜 안 되냐 하면은 이 거래는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전표에 입력하면은 회사 회계 장부에만 반영하고 끝나버리니까 안 된다. 그래서 만약에 일반 전표에만 입력을 했다면 그 일반 전표에 입력한 걸 지우고 메인 매출 전표에다가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자, 어떻게 입력하는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전체 메뉴에 가시면은 전표 입력의 두 번째 메인 매출 전표 입력 클릭하시고요. 날짜를 먼저 입력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자료 1번에 있는 거래 일자라고 되어 있는 거 7월 1일입니다. 7월 1일. 거래 명세서라는 그 양식을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데 이 거래 명세서는 세금 계산서 발급하기 이전에 세금 계산서는 세무서식이에요. 세무서식. 거래 명세서는 뭐라 그럴까요? 상업서식이라고 그럴까요? 상업적으로 쓰는 서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세무서의 거래 명세서가 뭐 어떤 세무 증빙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하지만 이제 세금 계산서하고 아주 양식을 비슷하게 만들어 가지고 거래명세서 같은 거는 이제 다양한 용도로 쓰여요. 만약에 화물차를 빌려 가지고 우리가 거래처에다가 물건을 송달한다 그러면은 이 차에 어떠어떠한 상품이 몇 개 이렇게 실렸다라는 것을 거래명세서를 쫙 발행해 가지고 그 운송하는 기사에게 딱 주게 되면은 운송기사는 그 거래명세서를 그 물건을 받는 접수하는 사람에게 그 거래명세서를 딱 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 물건을 받는 사람이 그 거래 명세서에 있는 품목과 수량을 딱 카운트해 가지고 아 운반이 제대로 됐구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인수인계 이런 역할도 하고 뭐 회사 내에서는
이 물품을 발송을 한다든가 이런 그런 사업자 굉장히 많죠. 그런 사업자들이 흔히 쓰는 상업 서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모양은 세금 계산서하고 아주 비슷하다. 자, 날짜를 입력했는데요. 먼저 이 화면의 구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 화면이 이 일반 전표 입력하는 화면하고는 완전히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일반 전표 입력하는 화면은 지금 아래쪽에 비슷한 게 있습니다. 아래쪽에. 여기가 바로 일반 전표에 해당되는 회계 처리하는 부분이고 아래 화면이 위에 화면은 우리가 이제 이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는 이유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 서류를 작성하기 위해서 위에다 입력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위에 입력하는 내용은 회계 처리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위에 입력하는 것은. 네. 부가가치세 신고에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려고 위에다 입력하는. 밑에 입력은 이제 회계 처리예요. 우리가 이제 앞에 시간까지 배웠던 그 일반 전표에 입력하는 차변 뭐 얼마, 대변 뭐 얼마 이게 회계 처리거든요. 예. 그 분계장, 원장, 총계정 원장, 또 각종 여러 가지 보조장들, 거래처 원장이라든가 애적금 현황이라든가 이런 장부를 구성하는 데 쓰이는 게 밑에 거. 위에는 세무 서식으로 가는 거예요. 세무 서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서는 우리가 이 세무 서식 어디로 가느냐 이걸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자, 날짜는 정확히 7월 1일로 입력하셨고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유형을 딱 선택을 해 보시면은요. 유형의 도움창이 이렇게 두 칸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예, 두 열로 이렇게 나타나죠. 왼쪽은 매출, 오른쪽은 매입해가지고 우리가 앞에 교재에서 봤던 그 코드가 거기 다 보입니다. 자, 우리는 이거를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거예요. 수행 과제에 보면은 세금 계산서 발급 전송을 우리가 과제로 지금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건을 세금 계산서를 아직은 발급을 안 했지만 발급을 할 거예요. 이 시스템에서. 그러면 매출에서 세금 계산서 발급하는 것은 11번 유형이라고 우리 배웠죠. 무조건 11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유형에다가 11 이렇게 입력하면 돼요. 11. 물론 마우스로 거기를 클릭해도 되는데 저는 여러분이 키보드로 11이라고 입력하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마우스로 하게 되면은요. 마우스가 약간 이 감도가 좀 이상하다든가 하면은 옆에 거 엉뚱한 게 클릭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그런 점이 있어요. 그래서 키보드로 11 입력하는 게 제일 정확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품명 수량 단가는 어떻게 하느냐? 거기 명세서, 거래 명세서에 있는 내용 그대로 입력하시면 돼요. 여기다 입력한 대로 세금 계산서로 또 전달이 되니까. 자, 여성 정장, 그다음에 수량이 100, 단가가 10만 원. 그렇게 하면은 이제 공급가액은 수량에다 단가를 자동으로 곱해서 계산이 되고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이 10%니까 자동으로 100만 원이 계산이 되고 합계는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더한 것이 합계니까 이것 또한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엔터로 지나가 가지고 이 코드가 뭐냐면 거래처 코드인데요. 우리가 매출이기 때문에 거래처는 공급받는 자, 거래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급받는 자가 코디나라죠. 그 코드에다가 코디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치면은 코디나라 코드가 나옵니다. 01001 그리고 거래처명 나오고 사업자 번호도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전자세금이라는 날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밑에 메시지를 한번 잠시 읽어보시면은 0 또는 1입니다. 0 또는 1을 입력하는 곳인데 그 옆에 빌 36524로 발행하는 경우 입력 안함. 지금 우리는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예, 여기에. 빌 36524로 발행하는 경우에 해당이 된다. 빌 36524가 뭐냐면은 홈페이지 이름인데요.
그 더존이 하고 있는 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관리하는 솔루션이에요. 그래서 빌 36524에서 발급한다 하는 말은 바로 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더존 스마트 A를 통해서 세금 계산서를 메일로 거래처에 발급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메일로 보내야 되니까 이제 홈페이지로 가야 되잖아요. 그 홈페이지가 빌 36524 홈페이지입니다. 자,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비워놓는다. 입력 안 한다. 이 말은 0을 입력하거나 그냥 공백으로 놓고 지나가면 됩니다. 네. 그리고 나중에 발급을 하고 오면은 전자세금란에 전자발급이라고 나타납니다. 나중에. 자, 그러면 이제 분계. 자, 밑에 메시지를 한번 보세요. 분계에다 놓고 메시지를 딱 보시게 되면은 1번은 현금, 2번은 외상, 3번이 혼합, 4번이 카드, 0번은 분계 없음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미수액 전부 월말에 받기로 했으므로 이거는 외상에 해당이 됩니다. 외상 매출금으로 분계하고자 한다. 그러면 외상. 또 외상 매입금으로 분계하고자 한다. 이것도 외상입니다. 그러면 여기다 2번을 입력하면 돼요. 분계에다 2 입력하시면은 밑에 이제 우리 일반 전표 입력하듯이 차변 대변이 입력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회계 처리가 된 거예요. 아까 우리가 회계 처리를 손으로 써봤지 않습니까? 차변 외상 매출금 1,100만 원 자산 증가했고요. 대변 부가세 예수금 100만 원 부채 증가했고요. 대변 상품 매출 1,000만 원 수익 발생. 이 분계가 자동으로 됐다. 이 자동으로 된 분계를 여러분이 이제 이 교재로 공부를 하는 동안에는 이 분계를 자꾸 눈에 넣으면 안 돼요. 어, 눈에 넣어서 그냥 손으로 써보라고 해도 탁 쓸 수 있게끔 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자료 2에 전표 입력도 하겠습니다. 자, 그 밑에 있는 자료 거래 명세서 보시고 거래 날짜가 7월 15일이네요. 15일로 고치시고 날짜 15일로 고치셨으면 유형으로 딱 가셔가지고 이것도 유형이 다르지 않아요. 아까 거하고 똑같습니다. 왜냐?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매출이기 때문에 이것도 11번 과세매출 품명은 여성 자켓 수량 1,000 단가 5만원 코드 거래처 코드에 베일리로 자, 여기 전자세금도 아까와 같은 이유입니다. 빌 36524로 발행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공백으로 놓고 그냥 지나갑니다. 0을 입력하거나 그냥 방향키로 지나갑니다. 자, 근계를 생각해 보는데요. 아까 설명해서 현금으로 받은 거래 명세서이죠. 자, 밑에 분계 중에 보면 현금이라는 분계가 있어요. 현금 입력하면 입금전표가 만들어져요. 매출이니까. 만약에 매입해서 우리가 현금 하면은 출금전표가 만들어져요. 이건 매출이죠. 여기 매출이라고 여기 위에 빨갛게 써 있잖아요. 그래서 1번 현금 하면은 입금전표가. 그래서 입금전표 두 줄로 작성이 됐어요. 그래서 입금전표라는 것은 차변에 현금이라고 기록되면 그게 입금이에요. 금액은 요 밑에 합계로 나와 있습니다. 전표 건별 소개 5,500만 원. 이게 현금이 5,500이다 이 말이에요. 차변에. 그리고 대변은 이제 500만 원은 부가세 이수금, 5천만 원은 상품 매출이 대변. 그래서 대변의 합계가 5,5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분계 써본 거하고 똑같은. 아까 우리는 차변 대변으로 구분했지만 여기서는 입금전표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기록한 것이 여기서는 전표로 입력된 결과는 이렇게 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수행 2번을 마쳤습니다. 전표 입력을 마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행 3번이 뭐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라는 메뉴에 가가지고 그 메뉴를 이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은 거래처에 발급한다는 것이고요. 전송은 국세청에 전송을 수행하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전송 일자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는요. 지금 이제 우리 이 전산회계 요 프로그램이 전송 일자를 사람이 입력하지 못하도록 컴퓨터 날짜가 자동으로 처리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이 이제 오늘이 컴퓨터 날짜로 이제 9월 18일이죠. 컴퓨터 날짜로. 그러면 전송 일자에 9월 18일이 기록이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공급일, 거래 날짜는 아까 전표 입력할 때 7월 1일, 7월 15일로 입력했죠. 7월 1일, 7월 15일에 거래를 세금 계산서를 9월 18일에 전송이 된 걸로 하면은 가산세 대상이 되죠. 예. 왜냐면은 여러분 부가세 이론 배울 때 전자세금 계산서는 발급일 다음 날까지 전송해야 된다. 이런 원칙이 있어요. 그 다음 날까지 발급하지 않으면 지연 전송 가산세를 물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지금 우리가 지금 연습하는 거기 때문에 전송 일자는 전부 엉터리로 맞지 않을 테니까 신경을 쓰지 맙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에서는 항상 그렇게 나와요. 전송 일자는 고려하지 않는다. 시험에서는. 그리고 이제 시험이니까 전송을 수행하는 것을 따로 합니다마는 우리 기업체에서 쓰고 있는 실무용 프로그램은 다음 날까지 전송하는 게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사람이 전송을 하도록 해놓으면 깜빡하고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깜빡해가지고 돈이 나가잖아요. 가산세. 그런 일을 없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전송을 해버려요. 예. 그러니까 실무용 프로그램에서는 국세청 전송은 수동으로 하지는 않는다. 그 다음날 자동 전송이 일어나도록 해놨어요. 근데 교육용에서는 왜 이걸 발급하고 전송하고를 나눠놨느냐? 교육 목적상 나눠놨다고 그럽니다. 교육 목적상. 국세청의 전송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 이거를 부가가치세법에 정해져 있는 그 부분을 주지시키려는 데 목적이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세금계산서를 거래처에 발급, 국세청에 전송은 어디서 하냐 하면은요. 전체 메뉴에 가면 이 프로그램에서 여기서 하라고 돼 있어요. 전자 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 여기서 하라고 돼. 예, 부가가치세 박스가 이게 두 박스가 있잖아요. 밑에. 예, 두 박스가 있는데 왼쪽에 있는 이 박스는 서류들이에요. 신고 서류. 신고 서류들이고 오른쪽에 있는 이 박스는 이제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이라든가 전자신고 예, 신고하는 절차에 필요한 메뉴들이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신고 서류는 우리가 이제 컴퓨터에서 처리가 되어 있는 거고 그것을 국세청 홈택스에 연결해 가지고 전자신고를 수행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그 옆에 오른쪽에 요 메뉴에 모아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라는 메뉴를 클릭하시고 매출 탭에 와 있죠. 기간을 우리가 지금 전표를 입력한 기간을 여기다 넣어주는 거예요. 7월 1일부터 15일까지 7월 15일까지라고 기간 넣어주고 거래처는 뭐 전체를 봐야 되니까 엔터를 계속 치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7월 1일 날 하나 15일 날 하나 입력을 했기 때문에 두 개가 나와야 돼요. 예. 그리고 처리 상태의 미전송 국세청에도 아무런 내용이 없는 상태죠.
여기 처리 상태는 이 거래처 이메일 주소로 발행을 하고 나면은 이 처리 상태가 뭘로 바뀌느냐 하면 잠시 후에 확인 요청이다 이렇게 바뀔 거예요. 확인 요청. 확인 요청은 메일이 가가지고 거래처의 그 전자세금계산서 담당자가 그 세금계산서 내역을 보고 확인 눌러주는 절차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에 확인이 됐다. 나중에 내용이 바뀌게 됩니다. 현재는 확인 요청 이렇게 바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면은 앞에 체크박스 있잖아요. 체크박스를 이렇게 클릭을 합니다. 두 개를 다 클릭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저 위에 있는 전자발행을 눌러요. 그러면 로그인 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는데 이거는 그 아이디 비밀번호를 그냥 그대로 우리 교육용에서는 이대로 쓰면 돼요. 실제적으로는 이제 아이디 비밀번호를 만들겠죠. 이게 이제 빌 365 의사로 진입하는 거예요.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네, 전자세금계산서 두 건을 발행하시겠습니까? 맨 윗줄에 보이고 첫 번째 게 화면에 보이게 됩니다. 네, 아니 차변이 된다. 왼쪽에 공급자, 우리 회사 내역, 오른쪽에 공급받는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공급자의 사업자 번호와 상호, 성명 이게 아주 제일 정확하게 들어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공급받는 자는 사업자 등록번호만 정확하게 들어있는지 확인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날짜에서 이 작성 날짜가 누락되면 절대 안 돼요. 작성 날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공급가액하고 세액이 누락되면 안 돼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여러분들 세금 계산서에 대한 거 공부할 때 세금 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필요적 기재사항. 필요하니까 정확하게 기재해야 된다. 요 내용을 만약에 틀리게는 그러니까 오류를 했다든가 아니면 입력하지 않았다 하면은 그거는 부실기재 세금계산서가 됩니다. 부실기재 세금계산서는 가산세 대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급자 정보에서는 등록번호, 상호, 이름. 그 다음에 공급받는 자 정보에서는 등록번호. 그 다음에 작성일자, 공급가액과 세액. 여기를 우리는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한다는 거. 이거 꼭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등을 이제 확인, 하신 다음에 밑에서 발행 단추를, 네. 안 했나요? 그러면 취소 나가서 한번 해볼까요? 시험에서 그걸 확인을 안 하다 보니까 저도 습관이 안 돼서.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다시 뒤로 나가가지고 여러분도 그걸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코디나락의 외상이었죠. 그러면 여기 첫 번째 것만 클릭을 하시고 밑에 이게 결제 내역이라고 하는 건데 이 밑에다가 여기 외상에다가 1,100만 원을 여기다 입력을 해줄까요? 외상란에다 11 플러스 플러스 그리고 엔터 쳐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데일리룩은 현금 거래니까 현금은 자동으로 반영이 돼 있네요. 예. 그래서 현금 받은 거는 이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하단 오른쪽에 보면은 영수라고 이렇게 표시가 돼서 세금계산서가 발행돼요. 돈 받은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외상은 청구 이런 표시가 되어가지고 발행이 돼요. 청구는 아직 안 받은 건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줍니다. 근데 이제 시험에서는 아까 그 전송 일자를 고려하지 말 것 그랬는데 시험 볼 때는 이 밑에를 결제 내역이라고 하거든요. 결제 내역과 전송 일자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시험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시험 관련 수업을 하다 보니 밑에 거를 안 챙겼어요. 실제 실무에서는 이거 외상 처리해야 돼요. 네. 자, 그러면 다시 체크하시고 전자발행 누르면은 이제 밑에 여기에도 외상 미수금에 잘 표시가 됐고
이 금액을 청구한다. 자, 밑에 발행 단추를 한번 눌러 주십시오. 두 건이 발행되었습니다라는 안내가 나오면 확인 눌러 주시는데 제 거는 두 건 발행됐다고 그랬는데 발행이 하나밖에 안 됐어요. 왜 알 수 있냐면은 이 처리 상태에 지금 아직 하나는 미전송이에요. 예, 그러니까 요거는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두 번째 것도 저는 체크해서 다시 전자 발행하고 발행 누르겠습니다. 확인. 자, 그래서 발행됐는가 안 됐는가 하는 걸 처리 상태를 보셔야 돼요. 확인 요청. 이거는 이 메일을 가진 사람이 아직 메일을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 요청이라고 돼요. 지금 상태에서는 이거 정상이고 아까 국세청란이 비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국세청에 발행을 해야 된다. 이 발행이라는 건 전송을 의미하는 건데요. 국세청에 전송하라고 메뉴를 교육용 프로그램에만 이 메뉴를 넣어놨기 때문에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라고 이렇게 메뉴 이름을 붙여놨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무용에서는 이렇게 국세청 전송을 별도로 하지는 않습니다. 자, 근데 우리 교육용 그리고 여러분이 시험 볼 때는 별도로 해야 돼요, 이거. 자, 그래서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이건 체크 안 해도 돼요. 여기서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로 들어가면은 그 빌 36524 홈페이지 아까 우리가 메일로 전송한 그 홈페이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다시 로그인을 합니다. 네,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이제 여기에 들어있는 즉 여기에 들어있다는 건 뭐예요? 거래처에 발송한 세금 계산서를 여기서 불러내야 돼요. 국세청 전송 메뉴에서 자 미전송 체크하시고 매출 조회 단추를 눌릅니다. 미전송 체크한 다음에 매출 조회 단추를 딱 누르면 7월 1일부터 7월 15일이라는 기간은 조금 전에 우리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에 입력했던 그 기간이 자동으로 이쪽으로 넘어온 거고 그 중에서 국세청에 미전송된 거를 매출 자료에서 찾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두 건이 찾아져요. 아까 봤던 그림과 똑같은 세금계산서가 오른쪽에 보입니다. 그러면은 발행 단추가 세 곳에 있는데 세금계산서 밑에도 발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날짜 있는데 여기에도 발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여기에도 발행이 있어요. 아무거나 눌러도 국세청 전송이 됩니다. 마우스 가까운 쪽에서 발행 누르면 안내가 나와요. 완료되었습니다. 확인 누르면 하나 끝나고 또 발행 눌러요. 또 확인하면 이제 데이터가 없습니다. 이렇게 여기 목록에서 모두 사라지면 두 개가 다 전송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창을 닫아 주시고 이 창 닫기 그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라는 이 창도 닫아 주시고 메인 매출 전표에 와서 위에 있는 조회라고 하는 단추를 한번 눌러 주십시오. 조회. 그러면 지금 7월 15일께 아마 조회가 됐을 텐데 우리가 조금 전에 분계를 현금으로 했던 거거든요. 거기에 아까 왼쪽에 전자 발행이 없었죠. 근데 지금 들어가 있죠. 예. 그리고 7월 1일 것도 조회해 보시면 이렇게 전자세금란 아까 비워놨었는데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이 시간에 하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그러면은 이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서류에 이 두 건이 어떻게 작성이 되어지는지 부가세 신고 관련 서류를 확인해 보는 것부터 다음 시간에 해볼게요. 네, 쉬었다 하겠습니다.